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형제간이 다투다 홧김에 저지른 불로 집안 전체가 타고 형제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와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쳐 달리던 차량이 파손되고 주택가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등 아찔한 사고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안타깝고 위험한 화재 사고 더욱 많았습니다, 교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여전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 화재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세대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또 다세대 주택 등은요, 화재 발생 시에 다른 세대로 확산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일단 발생을 하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보다 소방 설비라든지 화재 진압 여건 등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요,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요,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요, 화재 시에 초기 진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요,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진압 활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13분, 서울 관악구 행운길 좁고 긴 골목 안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불꽃과 화재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불은 화염과 연기가 이미 집 전체를 집어삼키며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골목이 좁은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 작업이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형제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당국은 형제 간 다툼 끝에 홧김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형제는 둘 다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밤 12시 1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미 지붕 속까지 옮겨붙어 연기가 지붕 위로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 소방대원들은 지체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 진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19의 신속한 출동 덕에 10여 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잡혔고 인명피해도 없어 참으로 다행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의 과다 전력 사용으로 냉동 컴프레셔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2시 20분, 한밤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늦은 시간이라 더욱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칫 큰 불로 번질까 봐 소방대원들이 분초를 다투며 화재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의 화재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형제 간의 다툼 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현장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처참한데요. 다행히 옆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불로 형제가 전신 3도 화상에 중태에 빠졌다고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화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방화는 사고가 아니라 범죄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모두를 공멸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인 화재가 아니더라도요. 또 여름철에는 전기 화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과열 이런 것들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의 주택, 화재 진압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방화구역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수시로 점검해서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자율소방대 등을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가장 또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요, 비상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를 갖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구호를 내걸며까지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자는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가는 소방 차량의 접근을 위한 소방도로, 또 소방차 부서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 확보 요령 등에 대해서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밀집 지역의 접근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또 대피 경보가 발령했을 때는요, 주민 행동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또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끝 인사로 매주 외치는 우리 모두는 재난과 안전의 공동 운명체라는 이 말이 딱 들어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재에 대비한 119나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 모두가 화재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오후 2시 18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대형 쇼핑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 붙어있는 간이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인지라 불이 나자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말았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은 큰 불부터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 불인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참으로 다행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쇼핑몰 주차장 화재라 모두가 아연 긴장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간이 의류 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1시 7분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금형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난 이 불로 일대가 온통 화재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은 발화 지점을 찾아 진압에 나서보지만 거세게 뿜어져 나오는 화재 유독가스 때문에 진화 작업이 난항에 처했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전력 진화 끝에 불은 큰 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지만 평화로운 오후 시간 일대가 매캐한 화재 연기에 뒤덮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크게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 52분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층에 사는 50대 여성 등 2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공장 안에 있던 집기들이 모두 불타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먼지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옆에 있던 선풍기의 모터에 쌓인 먼지가 장시간 켜둔 선풍기 모터의 과열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교수님, 이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인접한 의류 창고의 화재를 보니까 정말 아찔한 게 주차장 근처라 인명피해가 더 클 뻔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도 막상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걸 눈으로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불길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그런 사례인데요. 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위험한 이유는요, 패널 내부에 불이 타기 쉬운 스티로폴이 들어있는데요. 내부가 이미 심하게 불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 패널 철판에 가려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화재 정도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또 스티로폼 양면에 또 철판을 붙여서 만든 이 구조 형태 때문에요. 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붕괴 위험성도 높아서 화재 시에도요, 소방관들이 선뜻 안으로 진입해서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소극적으로 진압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 어느 정도나 빨리 불이 번지게 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데요. 이 인화성 높은 스티로폼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요, 화재 발생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요, 불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19 소방차 출동 시간을 감안하더라도요, 네. 소방대에 의한 조기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처럼 최근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화재의 취약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축물들에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난연 또는 불연 재질로 반드시 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한국산업표준으로 인정받은 재질만을 사용토로 건축법 규정을 강화시키고 이런 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들은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의 사각 또는 취약지대로 계속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이 샌드위치 패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화재 취약지대에 놓인 건축물들에 대한 보완 하루빨리 이뤄져야겠습니다. 새벽 5시 18분 마포대교에서 투신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다리 2m 아래 교각 보수용 철제판 위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강물로 떨어지게 되는 아슬아슬한 위치라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조심스럽게 하강하고 있는데요. 한참의 설득 끝에 여성을 다리 위로 구조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가정 불화로 다리 위에서 투신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중간 철제판에 걸려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녁 6시 5분 날벼락 같은 나무 쓰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도 옆 야산의 아카시아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도로를 달리던 차량 석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마철 비로 인해 집안이 물러져 비탈면의 나무가 급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 도로 쪽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찔한 아카시아 나무 쓰러짐 사고로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7시 10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받치고 있던 7m 높이, 가로 30m 축대 중 가로 8m가량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골목 통행로로 쏟아진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1세대 주민 29명이 주민센터 회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수량이 많아 땅속까지 물러지는 여름철에는 축대 옹벽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해 다시 한번 집 주위 축대나 옹벽에 전과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름철 습한 날씨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축대, 옹벽 붕괴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도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야산에서는 나무가 여름철 비로 물러진 집안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달리던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거 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싶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나 장마철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이 축대, 또 옹벽 붕괴 사고는요. 네. 비가 스며들어서 집안이 약화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폭우의 흙이 물기를 잔뜩 머금어서 무거워지면서요. 약해진 축대가 흙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축대 붕괴는 단지 폭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보통 돌로만 쌓여져 있는 이런 축대들은 동네 네.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대부분 다 오래된 축대들이거든요. 하지만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은 경우에는요. 내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교수님, 고지대 집들은 대부분 이 축대 위에 지어져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 축대가 안전성을 갖추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걸까요? 네, 다음에 안전연구소에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축대가 안전하려면요, 이렇게 돌을 쌓는 조적 방식이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를 버무려서 만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네. 또 배수 시설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안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축대들은 경제적인 이유, 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여전히 돌로만 쌓고 채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빗물 등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배수로가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어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로 20m, 세로 5m 이상의 축대만 구청에서 관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이고 또 많이 오면 비에 취약한 축대, 옹벽 걱정이 들고요. 참 아리송한데요. 어쨌거나 축대나 옹벽의 붕괴 사고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아찔한 붕괴 사고 뉴스 다시는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휴가철 안전점검 시리즈로 오늘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놀러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 가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아프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따질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에서 식중독균 1000마리는요. 2시간만 지나도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10만 마리로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장을 볼 때에도요.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냉장이 필요 없는 것들부터 먼저 네.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상하기 쉬운 육류라든지 어패류 등은요. 맨 마지막에 구입하시는 게 안전장보기의 요령이고요. 또 장보는 시간은 총 1시간이 넘지 않게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여자인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안전장보기 팁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휴가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먹을거리가 이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이 돼지고기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뭐 특히 많습니다. 돼지고기는 탄수화물 대사에 쓰이는 비타민 B1이라는 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네. 육체의 어떤 피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는데 이 비타민 B1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 무려 10배나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돼지고기지만요. 더운 여름철에는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보관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삼겹살,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삼겹살 같이 지방이 많은 부위는 유난히 부패가 빨라서요. 냉장고 안에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실 때는 일주일 이내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일주일 이상 보관된 돼지고기는요. 이미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 또 뭐 익혀서 먹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비가 수십 배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심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만약에 일주일 이상 보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일찌감치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변질 의심이 되면 2번 생각 말고 과감히 버려라.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냉동실에 얼려놨던 돼지고기 안전하게 녹이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보통 얼린 고기를 빨리 먹기 위해서 뭐 실온에서 해동을 하거나 네. 또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세균이 또 엄청나게 빨리 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또 실온에서 2시간만 두어도 식중독균이 이런 세균들,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거의 70배 이상 이렇게 증식을 한다고 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얼린 고기를 꼭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또 급하게 고기를 구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속으로 된 용기에 넣어서 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속으로 된 용기요? 네. 교수님, 근데 돼지고기 해동을 금속으로 된 용기에 넣어서 하면 괜찮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네. 금속으로 된 팬이라든지 또 그릇 사이에 고기를 두면은요, 금속이 대기열을 흡수한 후에 고기에 이 열을 전도하면서요, 고기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녹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꽁꽁 얼어있는 그 냉장되어 있던 식재료를 하더라도
피서 떠날 때는 가급적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동하는 게 좋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같이 폭염 이런 날씨에는요. 음식물을 싸서 여행을 떠나실 경우에요. 반드시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바닷가로 또 피서지에 가게 되면은요. 꼭 먹게 되는 음식, 이제 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생선회를 먹을 때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패류를 조리할 때는 비브리오균이 많은 내장, 또 아가미 등은 가급적이면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자연산 회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고래회충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아니사키스라고 하는 이 고래회충은요. 해산물에 기생하다가 사람이 먹었을 때 뱃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기생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잘못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극심한 복통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게다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내시경만으로 직접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위험한 이런 회충이니까요. 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육류나 어패류 섭취할 때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지켜도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서지에서 주의해야 할 것 또 있을까요? 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장마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버섯인데요. 네. 이 버섯을 임의로 채취하시거나 또 섭취까지 하시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요. 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 그리고 자연독 식중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은 자연독 식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독버섯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독버섯 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버섯 감별법은요. 우선 악취가 나는 것은 유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빛깔이 유난히 진하거나 아름다운 것은 독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또 줄기에 턱이 있거나 유즙을 분비하는 것들은 독버섯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버섯을 물에 넣고 끓일 때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는 것은 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독버섯을 섭취하셨을 경우에는요. 독버섯 종류에 따라서 복통, 구토, 설사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섭취하고 남은 그 독버섯을 반드시 소지하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이 버섯을 의료진한테 보여주시고 네.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야생버섯은 채취하지도 섭취하지도 말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서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가로 놀러 갔는데 물 마시는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감이 안 오는데요, 교수님? 네, 요즘 같은 폭염에서는요. 놀러 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흔히 많이들 그러는 이런 페트병에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이런 습관은요. 물 안에 세균을 번식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항상 컵에 따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요. 페트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후에 그대로 놔두면요. 하루 만에 그 페트병 안에 세균이 4만 마리 이상 증식을 해서 네.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증식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조심하셔도 휴가철에 더욱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피서지에서의 각종 안전점검부터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번거롭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뜨겁고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휴가철에도 걱정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건설사의 보안 시스템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세프티드라고 해서 이런 방범 안전에 관련된 설계들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를 설치하고 또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또 단지 내 산책로에 보안 등등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안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도 걱정 없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휴가도 마음껏 갈 수 있겠네요. 이 안전을 생각하는 이런 집들이 하루빨리 지어지길 바랍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